세계 경제 체제에 들어가기 싫어도 오히려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국가가 한국 경제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전 세계 자본주의 쇠퇴면 당연히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쇠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, 호황이면 호황, 불황이면 불황, 이거에 대해서 뭐 직격탄을 맞는 이런 시스템인데, 어쨌든 한국 자본주의는 약간 그 후발적인 경향이 있고, 그 다음에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라는 또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에 의해서, 옆에 또 중국도 있고 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기지 역할들이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그 성장이 좀 빠른 편도 있었고,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이 급속하게 축적이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한국만의 뭐 특수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, 그 역시 세계 자본주의 그 쇠퇴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식이었고요. 그런 의미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그 80년대까지는 어쨌든 외국에서 그 어떤 나라는 몇백 년, 또 짧은 나라도 최소 100년 이상의 자본주의 발전의 시기를 갖고 있는데, 한국은 해방 이후에 50년 만에 그걸 축약적으로 하다 보니 그 80년대 고기까지는 그 자본주의 다른 나라들의 그 성장했던 그런 시기를 그 닮아가면서 꽤 성장했고,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바로 그 과잉 축적의 위기도 왔고, 그리고 아무리 저임금으로 착취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윤율 저하 경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쇠퇴에 포함이 됐고, 특히나 그 한국같이 수출 위주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부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, 그러니까 외부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제국주의 전쟁 그 시대처럼 새롭게 개척할 시장이 없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그 쇠퇴의 그 취약성은 더 클 수밖에 없고, 왜냐하면 환율이랄지 아니면 외국의 원료, 그 다음에 그 이러저러한 그 변동 조건에 따라서 그 좌우될 수밖에 없다.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는 거고, 그리고 비용 자체가 착취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외국과 다르게 관리 비용이 갈수록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자국 내 판매나 이런 내수 시스템이 아니라 수출 시스템이라서 그 이게 자본주의 쇠퇴의 또 하나의 경제적 그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,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자본주의 쇠퇴 그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없고 이미 있는 시장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같은 거, 쓸데없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들 수밖에 없고, 오히려 생산 원가보다는 그런 쪽에 더 많이 들어, 광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또 관리 비용, 경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그 노동자 계급이나 아니면 비정규직화 시킨 이런 그 위계 분할 구도 속에서 착취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착취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지 않으면 그 개량의 여지가 외국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쇠퇴의 한국의 그 특징들인데, 요거는 이제 기술을 안 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,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그 노동자 혁명일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즉각적인 사회주의 혁명일 수밖에 없고,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80년대부터 있었던 뭐 NL이든 PD든 뭐든 그 민족주의, 민중주의, 스탈린주의 뭐 쭉쭉쭉 있는데 이런 혁명론은 이제 맞지 않다는 거고, 그리고 오히려 자본주의 지금 현 체제에서의 보편적인 혁명 원리가 한국에도 당연히 맞는 거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
계급의 그 독립성이나 독립성 문제가 자본주의 쇠퇴의 측면에서 되게 이행 요구에도 나와 있지만 자본주의 쇠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행 프로그램과 노동자 계급의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주체 형성 전략이라고 했는데 주체화, 자립화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. 왜냐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밖에 없고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라서 예전처럼 자본주의가 상승기거나 아니면 그 계급의식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시기에는 조직된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 대규모의 그 노동자 군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힘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이 분업화되고 분열되는 이 시스템이 고착화가 돼버렸고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혁명의 주체이지만 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결국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 후진적인 부분은 자본주의에 완전히 포섭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쟁인데 노동 귀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합의된 바는 없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후진적인 부분들은 이미 자본주의에 포섭돼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전투적인 부위들은 혁명의 주체이고 이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강령 토론하면서 그 하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자본주의 쇠퇴를 인정하고 이행 여부를 인정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자본주의 쇠퇴라는 이 국면이 대체 노동자 계급을 어떤 상태로 몰아넣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혁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은 사실은 우리가 이번 강령에서 못 내용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위주로 우리가 강령 토론을 심화를 나중에 시켜서 자본주의 쇠퇴가 만들어온 이 구조가 계급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계급의 조직들의 어떤 변화를 갖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 조직과 만들 그 혁명의 경로는 어떠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사실은 그 자본주의 쇠퇴나 이행 프로그램에 맞는 그 실천적 대안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분석에는 아직 그 토론이 잘 심화가 안 돼 있어서 여전히 그 1920-30년대나 그 이전의 그 혁명 이론의 원론들에만 우리가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사실 왜냐면 그때는 또 그런 지금과 같은 사회를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 시대에 많은 강령이나 혁명 이론을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급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계급에 대한 개입 전략 전술을 짜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